데스크는 좋은 이웃들이에요. LA가 너무 늦은 시간일까봐 걱정해주고 있어요. LA는 지금 현재 오후 밤 11시 48분을 지나고 있답니다. 네. 홍영훈 통신원이 관심도 없는 분야를 공부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니에요, 빨갛지 이거- 않다 이거구나. 저 관심이 있긴 했는데,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정말 재미있고 이게 이제 탄생학가 이게 그 본격적으로 커나가는 시기가 정치 세력은 지켜보는 게 가장 흥미롭거든요. 그렇죠. 10년 전에 마가가 그랬듯이 지금 DSA도 살펴보는 게 무조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홍영훈 통신원 아니라 그 어떤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요즘은 경선 시즌입니다. 전국의 많은 곳들에서 매우 많은 자리에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자리마다 그 전국 미디어 메이저 미디어에 해당하는 미국 언론들은 그 중에 민주사회주의자 누구 있냐를 가지고 기사거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장 뭐 오늘 아침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시각 오늘 아침만 해도 플로리다 연방상원에서 그 민주사회주의자 그룹에 속해 있는 하원 의원이 이변을 일으키고 본선 진출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게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뉴스예요. 우리는 오늘 DSA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그룹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네, 이 DSA는 뭐의 약자인가부터 뭐 앞에 얘기했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모임이란 거고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민주사회자면 이제 발언권을 공평하게 나눠주겠죠. 죄송합니다. 아, 저는 저 오른쪽 구석에 컵 들고 담배 피고 있는 것 같은 분이 시선 강탈이긴 한데 그렇긴 하다. 네. 이거 1982년에 창립된 단체고 현재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회주의 단체로는 최대 규모 50개 전주의 지부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좀 짧게 훑고 지나갈 건데 82년 3월에 두 조직이 합해서 DSA가 됐는데 DSOC와 NAM이라는 두 단체예요. 여기가 안남 우리가 남이가 그런 것 같아요. 네오 아메리칸 무브먼트인데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네. DSOC는 민주사회주의자 조직위원회라는 곳이고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이 마이클 해링턴이라는 사람인데 와 이름이 이분은- 완전 배우 같아요. 60년대 디 아더 아메리카라고 해서 그 60년대 70년대 요때는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 호황을 누릴 때인데도 사실은 이런 호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을 쓴 분이에요. 당신들이 보지 않는 또 다른 아메리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그 린든 B 존슨, 그러니까 LBJ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War on Poverty, 그러니까 빈곤과의 빈곤과의 전쟁이거든요. 전쟁이죠. 이게 그 어제는 한국 정치사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정치사에 있어서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갑툭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난 21세기 내내 가지고 있는 불만이 한 가지 있었어요. 레이건한테 진 이후부터 모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너무 보수적인 중도 엘리트들이었다. 라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나 훌륭한 예로 드는 게 린든 B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진보적인 정치인을 내미는 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블록은 꽤 큰 편이다. 그들이 모두 지금 DSA를 지지하진 않지만. 해링턴은 원래 사회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독립해서 DSOC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핵심 전략이 뭐였냐면은 민주당 내부를 바꿔 나가자.
우리가 이 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해서 얘네들을 더 사회주의 쪽으로 끌어오자라는 게 목적이었죠. 이거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운동의 전략이죠. 사울 알린스키죠. 그것도 네. 있고 자유통일당의 국민의힘 윗당. 네. 사울 알린스키로 하자. 알았어요. 혹시 네. 사울 알린스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207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음흠. 그 NAM은 신미국 운동, 네오 아메리칸 무브먼트인데 요쪽은 이제 60년대부터 있었던 히피나 아니면 민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정치적 입장보다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분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60년대 히피라고 하니까 약간 양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60년대의 미국 진보 청년들. 그렇죠. 근데 왜 둘이 합쳤냐? 이게 그때 당시에 합쳤을 때 그 회보 같은 걸로 올라와 있었던 이미지거든요. 왜 합쳤냐면 둘 다 작았어요. 그렇겠죠. 네, DSOC는 노동운동 구좌파 전통이 있고 NAM은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로 촉발된 신좌파, 반전, 페미니즘 이쪽인데 DSOC가 5,000명, NAM이 1,000명 정도였대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그래서 좀 우리도 그나마 합쳐서 좀 의미 있는 좌파 세력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합쳐서 6,000명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중 멤버는 적었나 보네요. 그래서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세력이 됐는데 근데 창립부에 뭐 그렇게 두드러진 활동이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6,000명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크 분석 데스크에서 왜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방점을 찍은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냐, 민주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헤이드님. 네. 네, 이게 여기에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냉전이 끝나면서 사회주의는 불편한 단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다라고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부터도 DSA가 워낙에 유행이었어서 많은 분들의 이론을 들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립된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민주사회당, 사회민주당 말고요. 사회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저 정권을 잡은 여당이란 말이에요. 말고 민주사회당이라는 정당이 그나마 가장 컸던 게 철의 장막이 사라지고 독일이 통일된 직후에 동독에서 그나마 공산주의 중에서도 좀 온건적인 사람들이 만든 민주사회당이 있었어요. 오.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라는 단어를 쓰기가 애매해서 민주를 앞에 붙였던 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DSA와 상관도 없을 뿐더러 민주사회와 사회민주를 그나마 가장 많이들 설명하는 방식은 이거거든요. 사회민주는 사회주의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민주주의적인 것들을 반드시 취사 선택을 해서 쓰는 케이스. 민주사회주의는 아무튼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그 중에 사회주의적인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쓰는 케이스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그마저도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간 기착지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실상 비슷하긴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분석 데스크에서 루나심님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메카시즘의 원조고 레드 컴플렉스의 원조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빨갱이 때려잡기가 세계에서 최초로 유행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주의란 단어를 썼을 때 그 전복적인 의미가 있는 건 확실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많은 활동을 못한 게 일단 빌 클린턴 이후에 민주당이 워낙 중도 우파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빌 클린턴의 캠페인 선언 문구는 민주당이 얼마나 우파 쪽으로 향했는지를 보여주는 깃발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풀뿌리 운동을 이어가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중앙정치에서 의미 있는 세력으로서의 활동은 잘 못했는데 2016년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싸워왔겠군요. 네. 그 누가 이 폭발을 가져왔냐 바로 버니 샌더스죠.
실제로 버니 샌더스는 DSA 소속은 아니에요. 정식 네. 회원은 아닌데 본인을 어쨌든 민주사회주의자로 부르기도 하고 또 DSA도 버니 샌더스의 경선을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가장 큰 우군이다 서로의. 네. 그리고 제가 전에 그 포퓰리즘에 대한 회차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버니 샌더스는 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의 어떤 산물이기도 해요. 실제로 점령 후보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렇죠. 어쨌든 이 미국에서 진보적 정책을 이어가려는 흐름이 있었고 버니 샌더스가 그 어떤 흑발점의 하나였던 거죠. 근데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버니가 왜 중요하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미국 주류 정치에서 처음으로 금기 없이 꺼낸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메카시즘이 유행한 게 거의 7, 80년 전, 6, 70년 전인데 그 금기가 사회적인 금기가 깨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자 증세 이런 얘기를 대선 후보가 당당하게 이야기 시작한 게 우리 사회는 이제 레드 컴플렉스 극복했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결과는 버니는 경선에서 힐러리한테 졌지만 DSA 회원 수는 2017년에 2만 4천 명, 18년에 5만 5천 명, 21년에 9만 4천 명.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이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DSA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SA 역사상, 그러니까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역사상 최고의 무료 광고 모델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하루에 한 번씩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을 광고해주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다. 예. 그리고 분석 데스크에서 도널드 트럼프 오피셜님은 버닝 샌더스라고 화형을 하고 싶은가 봐요. 아직도 싫어하시나 보네요. 네. 근데 저는 그 분석 데스크에서 나왔던 그 사순문학 중에서는 DSA 대전 성심당 알밤시로 이게 제일 누가 그새 그런 소리를 했어? DSA 대전 성심당 알밤시로 네. 하여튼 방송 들을 생각은 없는 네, 사람들이야. 노브레이너님이고요. 알밤시루 뭐 이런 분이죠. 알밤시루도 있냐? 그러니까 저 실제 하는지가 궁금하긴 하네. 되게 여러 가지 하고 계세요. 도라산역 순댓국집 아저씨 뭐 이런 거예요. 민주사회주의자들이라고 이 다시 악당들아. 다시는 사회주의 안에도 있어요. 방금 대전 성심당 알밤시를 들으면은 극대노할 사람 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 AOC죠. 네. 네. 자꾸 박지범 씨로 2018년에 읽고 싶어져. AOC. 이것도 AOC로 엄청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현재 2018년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회주의자죠. 예. 그렇죠.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2018년에 뉴욕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10선의 현직 의원을 꺾고 당선돼서 이 사람이 연방 정치 무대에서 처음으로 나 소셜리스트다 하고 실제로 당선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니는 또 정식 회원은 아니었으니까. 그죠. 10선은 무엇이냐? 자기 지역구에서 20년 동안 해먹은 사람을 이긴 신인이란 소리입니다. 당시 28살의 나이. 그 들고 온 정책 자체가 그린 뉴딜이랑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을 들고 나왔고 진보좌파의 아이콘이 돼서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2018년에 당선되던 때 수천 명의 DSA에 새로 가입을 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DSA가 어떤 방식으로 후보들을 올리고 캠페인을 진행하는지가 알려졌었거든요. EBS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오디션도 보는 거예요. 그 회원들끼리.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회원들끼리 그동안 모은 돈을 주는 거죠. 예.
그런 풀뿌리 정치를 통해서 올라온 스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어받은 또 다른 스타 뉴욕 시장님 조란 맘다니. 맘시장. 네. 네, 분석 데스크는 알밤 시루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그럴 만한 사람이 이름이 이제 나왔죠. 맘단이에요. 네. 맘다니. 네. 이거 벌써 포스터부터 이거 굉장히 파멸적. Socialism wins. 네. 그죠. 그러니까 그 AOC 때만 해도 정치인으로서 스타였다면 조란 맘다니 이후부터는 문화 아이콘으로 돌변하죠. 그렇죠. 또 그 닉스 우승 이런 거랑 하여간 좀 대중문화적인 소비가 많긴 해요. 맘다니는. 네. 맞습니다. 워낙 맘다니에 대해서는 뭐 XSFM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크게 이제 저도 언급하진 않을 건데 임대료 동결, 시내버스 무료화, 무상보육 이게 핵심 공약인데 이거 뭐 사회주의죠. 뭐 더 말할 필요 있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메시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부임 6개월째 지지율이 60%. 일단은 뭐 본인의 스타성이 워낙 뛰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스포츠에 엮어서도 뉴욕시의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란 맘다니가 시장이 되고 뉴욕 팀들이 지금 우승을 계속하고 있는 게 좀 문제다. 네, 그래서 뉴욕 리버티와 뉴욕 닉스가 우승을 했죠. 네, 지금 여기서 외치고 싶죠. 뭐, My mayor is Muslim. 그렇죠. 내가 대신해줬다. 느그 시장 하지마. 무슬림. 네, 그리고 우리 아이 소란주님 선생님 맘모스빵 다시 니꺼. 알밤 시루에서 해방되자마자 맘모스빵이 왔어요. 아무튼 지지율이 높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후보 프란체스카 홍. 네,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한국계입니다. 음. 부모님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민 와서 이 홍 후보는 위스콘신에서 태어나고 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뭐 그 전에 정치에 투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치인 되기 전에 요리사였거든요. 모리스 라멘이라는 식당을 직접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등 나름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소상공인으로서 지켜나가는 그런 행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2020년에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이게 아시아계 최초의 주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흥미로운 거는 정체성이 굉장히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민자고 요리사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고 공개적으로 퀴어 정체성을 가졌다. 아, 네. 지난번 대선 경선 때 피트 부디지지를 통해서 그 역량이 한번 드러났죠. 그 오픈리 성소수자가 그러니까 그냥 정체성에 지나지 않지만 때로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 위스콘신이 러스트벨트 주인데 원래는 전통적으로 여기 노동자들이 많고 노조가 강성할 때는 민주당 텃밭이었다가 이제 아웃쇼어링이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노동계급이 와해되고 그러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넘어갔던 대표적인 지역 위스콘신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공업 하는 회사의 공장들이 수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중국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도시들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다가 다 트럼프한테 넘어갔죠. 위스콘신도 대부분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위스콘신에서 승리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요 지역에서 이민국 직원한테 살해당한 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트럼프 반대 시위도 거세고 진보 물결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원래 좀 그 파란 주였다가 잠시
트럼프에게 넘어갔었던 적은 있었다로 정리할 수 있는 곳이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경합주 중 하나로 보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원으로 활동하던 홍 후보는 이제 소득 불평등, 노동자 권리, 의료 접근성 문제 이런 거를 주로 다뤘고 2026년 주지사 선거에 예비 후보로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그냥 일반적으로 쭉 기사를 따라오는 거 외에도 좀 되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선거를 치른 도중에 부채 문제가 튀어나왔거든요. 개인의 빚이요? 네. 네. 이 미러키 저널 센티널이라는 지역 언론에 따르면 금융회사 캐피털 원이 당시 의원이죠. 이제 홍 의원을 상대로 3만 달러 규모의 미지급 채무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안 갚은 빚 갚으라고. 네. 근데 그 근데 규모가 사실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쯤 된다. 그렇죠. 근데 홍 의원은 오히려 이거를 정면 돌파하거든요. 성명을 통해서 일단은 대전제는 이걸 이미 갚은 상태예요. 현재는. 근데 왜 그러면은 부채를 안 갚고 해뒀냐, 너 무책임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빚을 진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개인 채무를 도덕적 실패처럼 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생필품 구입하고 내 차에 기름 넣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현실이 더 부끄러운 일이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동안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주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I am one of yours를 시전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뭐 라멘집을 했다고 하셨는데 4천만 원 정도의 빚이 쌓여 있다는 건 액수를 봐도 이 사람의 신세를 보면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자영업자가 생기는 빚이에요. 예. 무슨 다른 나쁜 짓을 하느라 그 돈을 빌리겠어요?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정면 돌파를 했고, 이게 이 사람한테 플러스가 된 것 같다, 정치적으로는. 이때 밝힌 이유가 맞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아, 그 코로나 때문에 빚진 뭐 자영업자 전 세계 수두룩 빽빽하구만. 그렇죠. 저는 이분이 자신이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자기의 아젠다로 끌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죠. 그게 정치인의 실력이죠. 네. 근데 아쉽게도 간발의 차로 패배를 했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결과 자체보다 저는 한국계 이민자가정 출신의 사회주의자가 주지사 경선에서 전국 미디어의 어떤 주목을 받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가 이미 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그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처음에 당선되던 시절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자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국내 언론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조란 맘다니 시장이 스타덤에 오르면서 우리 언론도 크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하원 의원은 주 의원은 우리나라 언론에게는 거의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혹은 DS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이념지표상 어디에 있는 거의 그러니까 여기저기 분포에 있는 거의 모든 우리나라 언론들이 프란체스카 홍 후보의 도전과 낙선에 대해서는 다 다뤘습니다. 이제 DSA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지면에서도 좀 상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맘다니 시장 시절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일단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성공을 보고 전 세계의 좌파들이 주목을 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하고 또 같은 지역이잖아요. 뉴욕이잖아요. 조란 맘다니 시장이. 조란 맘다니 시장이 후보 때 캠페인의 동일한 방식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묻지도 않고 자원봉사자로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미국 시민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란 맘다니 시장의 캠페인 때는요. 전 세계의 좌파 정치인들과 그 관계자들이 뉴욕에 일부러 갔습니다. 맘다니 시장 캠프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자신감도 느껴지네요. 우리를
그 염탐하러 온 그 세작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너를 전도할 거야. 그게 세작이든 들어와봐. 열정적인 지지자든 갑자기 열정적인 지지자가 있을 수는 없죠. 신이니까. 응. 뭐 갑자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든 간에 전 세계 좌익 정치권에 조람맘다니가 끈 관심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길게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신기해.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죠? 아직 몰라요. 이 조직이 나아갈 길, 그리고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유능해 보이는 이 스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DSA가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후부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DSA가 내세우는 이 운동이 미국 사회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정치 운동이냐 물으면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나성인의 견해를 좀 더 듣겠습니다. 네. 보편적 의료보험, 뭐 주거 문제든 뭐 공공교통 문제든 무상 의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당연히 제 정치 성향상 동의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가장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DSA는 사실상 민주당의 티파티 아닌가? 라는 거죠. 그 이제 진보식 네오콘 아니야 이거? 아니, 네오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외에서 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정당을 무너뜨리는 형식에 가깝게 정치 운동을 해서 이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더 얘기를 그래서 해보죠. 티파티가 전에도 이거는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티파티가 공화당 내부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은 훨씬 더 극단으로 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당내 경선에서 온건 공화당 의원들을 몰아내고 강경파를 올렸기 때문에 미국 정치가 극단화되고 완전히 대결 구도가 너무 혐의해진 거는 티파티 운동의 탓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2012년에서 14년에 에런 소킨이 만들었던 드라마 뉴스룸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평생 민주당 일변도의 드라마를 만들어 왔던 에런 소킨이 이번에는 그때는 주인공인 앵커를 공화당원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프 다니엘스가 분한 그 맥어보이가 외치는 게 결국 공화당 그 티파티가 내 정당 공화당을 망치고 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필요한데 이 장외 세력,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태극기 세력 같은 분들이라고 할까요? 티파티. 당시 티파티의 조직에 힘입어서 2016년 대선 경선에 티파티 사람들을 일정 정도로 끌어모았던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네. 제프 씨,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테드 크루즈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티파티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이 당선된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미국 공화당은 아직까지 티파티 때문에 공화당이 망한 거 아닌가? 거기서부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스노우볼이 굴렀다라고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16년에는 이렇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어떤 실망이 극도에 달한 시기였고 그래서 진보 진영에는 버니 샌더스를 제시한 거고 보수 진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제시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민주당은 그 세력을 걸러냈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경선에서 후보로 나선 거고 네. 공화당은 그 세력을 걸러내는데 끝내는 실패해서 트럼프가 결국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이 됐고 지금은 사실상 공화당은 트럼프의 사당처럼 됐죠. 근데 DSA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DSA가 민주당 내에서 하는 역할을 비슷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AOC 맘단이 뉴욕에서 당선된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뉴욕만큼 진보적인 도시가 미국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뉴욕, 버몬트, 메인 그 정도.
그렇죠. 근데 상당히 정학 진보적인. 지역에서 과연 정말 DSA의 아젠다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동안 바이든이나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이 좀 더 중도우파에 가까운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주던 부동층한테 오히려 좀 더 부담이 되는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닐까. 아, 너네가 경합주에서 이길 수 있어라는 질문이군요. 그렇다면 프란체스카 홍 후보의 낙선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폴리티코라고 아까 제가 제시한 프란체스카 홍 후보 사진이 폴리티코 기사회가 출처인데 가 프란체스카 홍에 대해서 쓴 기사가 이거예요. 진보주의자들도 프란체스카 홍의 패배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외연 확장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시각을 대표하는 게 데이빗 쇼어라고 민주당 이 소속의 전략가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유권자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과 인기 없는 정책을 구분을 해서 인기 있는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우리는 좀 실용적인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정책 중에서 의료보험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건 실제로 여론 지지가 높은데 이건 DSA를 달고 나온 모든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꺼내는 정책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DSA는 이 정책이란 거는 항상 패키지로 가잖아요. 경찰을 폐지하자던가 시민 단속을 완전 폐지하자던가 이런 의제들은 일반적인 시민 사이에서는 좀 지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걸 내놓는 후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 폐지는 살짝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경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내놓는 정책인데 이 문제로 이 DSA 후보들 사이에서도 스타일이 갈립니다. 예를 들면 AOC 같은 다선 의원들은 이건 안 받아요. 하지만 신인들은 이거 다 받아요. 약간 NWA식의 정책일까요? 무슨 소리야? NWA가 애프터 폴리스 정치했냐? 거기서 배운. 지금 그리고 애프터 지금 폴리스는 있는- 정책이 아니야. 욕이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에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랑 비슷한 건데 그럼 맞네요. 이제 조직을 일신하자. 그래서 지금의 조직은 내부적으로 너무 경직되고 경찰이 이제 여러 의미에서 과잉 진압이라는 이런 거 피할 수가 없으니까 조직을 일신해서 민간인들이 더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럼 맞네요. 애프터 폴리스가 너무 F 하니까 딱 한번 갈아엎자는 얘기군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는 경찰이라고 하면 단일 조직이잖아요. 미국은 근데 아니죠. 미국은 경찰이라는 조직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APD, 뉴욕 PD 이런 경찰도 있지만 셰리프라고 해서 네. 더 넓은 카운티 지역을 맡는 경찰도 있고 또 뭐 여기에 뭐 공항에만 있는 공항 경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찰 조직만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마약 이제 단속국도 따로 있고요. 네, 요런 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 네. 이해는 가는데 음, 여전히 엄청나게 근데- 큰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DSA는 이것들을 하나의 패키지처럼 들고 다니면서 네, UPD는 경찰 아닙니다. 울산 폴리스. 네. 알았고요. 진보 진영이 자기들끼리의 언어와 문화에 갇혀서 실제 설득이 필요한 중도층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지점입니다. 대통령제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양당제의 괴로운 지점입니다. DSA가 부족한 지점도 있겠지만 DSA의 주장이 양당제에서 다수의 표를 얻는 것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가능하다라는 특성. 이것은 누가 나쁘다,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할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DSA가 이렇게까지 뜬 이유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DSA의 회원수가 수천 명이 늘어났다고.
DSA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거는 트럼프와 마가에 맞서는 세력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마가의 직접적인 카운터 파트너, 마가 때려잡는 DSA. 그렇죠.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맘다니와 트럼프가 만나서 환하게 웃고 있죠. 예. 네. 둘이 만나면 보통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그런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우리는 워싱턴 정가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 우리는 아웃사이더들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친목질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나 맘다니가 말하는 서로 간의 공통점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중앙 엘리트가 아닌 억지로 추출해낸 것도 아닙니다. 아웃사이더 그쵸. 출신. 실제로 제 주위에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다가 트럼프로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주목하는 지점인데, 지난번에 뉴욕시장 선거 때, 마가 for 맘다니 지지하는 마가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봤어요. 저는 그중 한 사람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자기가 정치를 처음 관심 가지기 시작한 게 2016년에 트럼프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마가가 됐대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봤는데 일본에 가봤대요. 일본에 갔더니 모든 사회가 너무 깨끗하고 병원도 어포더블하고 살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말하는 거랑 좀 다른데? 그러면서 다른 쉬운 메시지를 찾다가 맘다니를 만난 거예요. 중요한 건 쉬운 메시지고,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이 가교 역할로 사용했을 부분들은 반엘리트주의였겠죠. 네, 아무튼 마가포 맘다니는 존재하고 꽤 있었다. 그 마가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하고 과격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지지층을 모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불법 이민이 미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집값 오른 것도 니들이 직업을 못 구하는 것도 다 사실 불법 이민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딥스테이트를 박살내자 뭐 이런 얘기를 그죠. 하면서 그죠. 네. 피자집 지하에 있는 딥스테이트를 박살내면 미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해서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근데 DSA 지지층의 일부도 이런 패턴이 보이거든요. 자본가들이 나쁘다. 시스템을 갈아엎으면 된다. 이런 사이다식 해법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자리에 타락한 자본가들을 박살내자. 그러니까 그럼 된다. 우리는 역사를 정리한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6, 70년대에 혹은 이제 전쟁 전후까지 다 합해서 미국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대통령으로 올려서 얻을 수 있던 이득은 공유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삼인주의 제도의 일부 도입일 수도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걸 도외시하고 중도화됐다. 그 중도화된 민주당을 조금 더 진보로 바꿔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격한 사람들이 DSA가 되었는데, 근데 그 DSA가 내놓는 메시지는 복잡하질 못하더라. 충분히 여기서 복잡하지 못하다는 건 단점. 그러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긴 있죠. 그 마가 대상 마케팅은 괜찮아 보이니까 건너올 수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DSA 출신 누군가가 뭐 주지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어디선가 당선이 되어서 그 정권을 차지한다면 과연 마가 계열 사람들보다 나을 것인가? 혹은 민주당의 중도 우파 엘리트들보다 나을 것인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를 나쁘게 말할 수 없는 게,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싸워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을 넣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대통령은 싸우게 두고 뒷짐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논의가 첨예하니까. 그때는 싸우다가 이야기가 관철되도록 만들어 놓고 심판 역할만 하는 것도 정치적인 리더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이다는 제로죠. 그러니까 때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모두가 맘다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맘다니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이 애틀랜틱이라는 잡지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조지 패커라는 분이 미국의 양극화를 분석하면서 극자와 극우는 서로를 먹이 삼으며 성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SA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게 트럼프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트럼프가 강해질수록 DSA 회원 구조가 늘어난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진짜 AOC의 체급을 엄청나게 올려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심심하면은 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AOC 미친 여자다 이런 공격 때마다 AOC는 존재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라니까. 공짜 모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여자와 선거에서 붙으면 항상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인 AOC를 띄워주는 걸 수도 있죠. 네. 아니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도록 쉽게 정치를 설명하는 미국의 보수 정치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여자 후보를 만나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에 대한 지지가 아무리 높아도 그 사람 뽑지 않을 거라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왜냐면 오늘은 DSA 얘기를 한참 하는 시간이니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좀 다른 것이 4선씩이나 했고 그동안 이 사람이 임기를 거치는 동안 민주당 대통령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여당이 됐을 때는 조직에 충성하거나 조직과 타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AOC는 전쟁 과정에서 이를테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얘기를 좀 적게 한다든가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에 대한 비난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몇 가지 원만한 여당 정치인이 되는 트레이닝을 거쳐요. 다른 DSA의 정치인들과 다르게.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매우 좋아하죠, AOC를. 근데 그래도 인기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당일 때는 시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야당이 됐잖아요. 다시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왜? 매일같이 트럼프가 광고를 해주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면서 미국 정치의 중간지대는 점점 사라지고 중도층, 부동층 유권자들은 피로감만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국의 어떤 현대 정치사에서 지겹도록 봐왔던 바로 그 단어. 적대적 공생관계. 그래서 아까 맘다니와 트럼프 사진을 주셨을 때 그 사진의 출처가 폴리티코에 한 기사인데 제목이 트럼프 맘다니 make love not war군요. 사실 트럼프가 뉴욕이 아무리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시장급을 오벌 오피스까지 불러서 저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네. 뉴욕 주지사도 근데 아니고 뉴욕 시장을. 네. 그러니까 급이 좀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해주는 거는 자신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긴 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냉소적인 시각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은 그냥 DSA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워싱턴 DC 기존 정치 구조에 신물난 사람들이 감정적 출구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100% 동의할 수는 없는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버니 샌더스 2번 대선 경선 나섰고 2번 다 졌습니다. AOC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기가 무슨 더 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냥 직을 이렇게 박차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10선은 더 할 수 있어요. 스타예요. 네, 뉴욕에서 매우 안전한 진보 선거구에서 4선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기간에는 내가 그렇게 어떤 서포트를 받지 못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뭐 자기가 여당 정치인일 때도 그린 뉴딜이나 전국민 공공의료보험 실제로 정말 법제화 같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올렸냐 그렇다고 말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저평가하는 더 목소리들이 넓은 있군요. 연합을 네. 더 넓은 연합 만드는데 좀 실패를 하고 있는 거고 경찰 폐지나
완전히 뭐 국정 개방 이런 식의 이제 역풍을 맞는 공약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운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념적 욕구가 실용적 전략보다 앞서 있다는 신호를 읽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DSA를 무시할 수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형태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마가랑 DSA가 미국 정치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정치 세력인데 이것 자체가 이제 미국 정치가 완전히 극단화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양극화의 수혜자가 DSA라면은 DSA는 미국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한 세력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마가의 대항으로서 컸다면은 마가가 몰락했을 때의 DSA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군요. 그렇죠. 근데 물론 프란체스카 홍이나 여러 좋은 후보들도 많이 나왔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의회라던가 아니면은 주지사 시장처럼 행정적인 레벨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얘는 아직 맘단이 하나뿐이니까요. 그렇죠. 이 미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갖는 역사적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현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정치운동이라는 건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이 흐름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의 고민이 네.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꼭 뉴욕 닉스 팬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란 맘다니 시장은 그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갖기에 저는 준비된 천재라고 고평가합니다. 사실 그 미국 최대 도시의 행정수장으로 그런 조건에 그 정도 나이에 그렇게 빼기 없이 되려면 본인 능력 없이 그렇게 쉽게 될 리는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밀어줘야 가능하지만 트럼프가 밀어준들 본인이 능력이 없었으면 됐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뉴욕 닉스 얘기 왜 했냐면 나중에 한번 소개를 오늘 좀 준비할 걸 그랬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들 연설을 보고 있으면 제 기준에서는 세상에서 연설 제일 잘하는 정치인 같아요. 조란만 봐요. 네. 뒤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본인의 퍼포먼스와 원고의 효율성의 리듬이 완벽합니다. 잘해요. 뭐 그 자체로서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온 문제나 생활비와 주거 안정을 실천해 놓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주지사님이 해야 되는 정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와 기업도 상대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맞닥뜨려야 되는 중앙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중앙정치 대통령과 상원의원의 정치는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죠. 진보적인 신념을 가지고 약자들의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자리에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를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능력을 요구하는데 DSA의 정치인들이 아직 그걸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버니 샌더스마저도. 그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1년에 필요한 민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강행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그때그때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앙정치의 한가운데에 꼭 그 사람이 반드시 맞는 정치인이라는 어프로벌 도장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오늘 한국을 살고 있는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민주사회주의자들에게 대해서 나쁜 얘기 했나요? 아니요. 아직 뭐 기회의 창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선택의 시험대에 들 거예요. 이제부터 오겠죠. 그때 입증하려면 스스로를 입증하려면 나는 마가 때문에 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조정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시험은 정치인으로서 거의 첫 단계 시험 아닐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아주 쉬운 스테이지의 시험 아닐까요? 다른 정치인들은 진작에 건너뛰는? 진작에 미션 클리어해본? 그렇게 따지면 이 주목받은 정치인들의 커리어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 아닌가 라고 느껴집니다. 네, 보석데스크에서 조심하랍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닫고 있고요. 할리드아이님, 작년 DSA 회원과 짧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깊숙한 사안 얘기는 언어 문제로 얘기 못했지만 당당하게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고 말하는 모습은 낯설고도 멋있었습니다. 네, 우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회주의자를 미국에 다수로 만들어내 주세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게. 그리고 언노님, 드라마와 뉴욕 닉스가 없으면 얘기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룸 얘기했고 UPD가 뉴욕 닉스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사회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원통신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